자, 실전학습 1회에 보시면 1~3번의 그 읽기와 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본문 들어갈게요, 바로. 자, 우리는 자, 읽기와 쓰기를 되풀이하며 살아가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써놓은 글을 읽기도 하고 또 내가 글을 기록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를 통해 알을 시작하고 더욱 확장하며 자, 이걸 더욱 나의 어떤 지식이나 이것을 넓히게 되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자, 누군가의 세계에서 비롯된 결과물 없이 읽기는 존재할 수 없죠. 내가 누군가의 글을 써놓은 것을 내가 전제로 그것을 읽는 거니까. 자, 결국 내가 읽기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쓰기가 먼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쓰기가 읽기보다 우선한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쓰고자 할 때 쓰기의 내용이 되는 그 무엇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자, 먼저 질문을 던져서 관심을 유도하고 있네요. 대부분 누군가가 써놓은 글에서 비롯된 알미나 그다음에 새로운 발상, 바로 새로운 생각이 쓰기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자, 누가 써놓은 글에서 나의 그리고 새로운 어떤 생각들이 생겨나고 이것을 쓰기의 내용이 된단 말이죠. 자, 읽기는 자, 선행하는 쓰기로 인해서 존재하며 후행하는 뒤에 따라오는 쓰기의 바탕이 되고 자, 이때 쓰기는 선행하는 읽기를 바탕으로 자, 의미를 자, 확보하여 후행하는 뒤에 따라오는 읽기를 존재하게 한대요. 자,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자, 읽기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읽기는 결국 누군가 써놓은 것이 있어야 읽는 거니까, 쓰기가 먼저 전제가 돼서 읽기가 따라오게 되고, 자, 그리고 이 읽기는 뒤에 또 따라오는, 후행하는, 자, 쓰기에 뭐가 되는 거야? 바탕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러나 읽기와 쓰기는 이러한 선후 관계로만 얽혀져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서고 뒤서는 앞뒤 관계로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분명히 쓰기가 읽기보다 먼저 그리고 다시 읽기가 쓰기의 다음 먼저 이런 식으로 선후 관계로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자, 글쓴이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자,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자신의 삶을 심화하는 한편, 자, 그다음 새로운 발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 읽기를 하는 동안에 뭐를 해야 된다? 자, 쓰기를 병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은 바로 이 뜻입니다. 읽기를 하는 동안 쓰기를 병행하는 것. 자, 쓰기와 읽기는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문단 갈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걸 다시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눠놨는데요. 자, 이때 글을 읽으면서 병행하는 쓰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바로 뭐냐, 읽는 중에 쓰기. 요 단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하나 있고요. 자, 밑으로 더 내려가 볼게요. 또 본격적인 쓰기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읽기 후에 어떤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나만의 글을 쓰는 것, 다른 어떤 독자를 전제로 해서 글을 쓰는 게 바로 본격적인 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기는 그냥 두 개가 있겠네. 내가 남의 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쓰기가 있겠고, 두 번째는 남을 독자로 선정해 놓고 그 독자를 위해 내가 쓰는 글. 이게 본격적인 글이든. 자, 그럼 먼저 기억을 갈게요. 읽으면서 병행하는 쓰기에는 베껴쓰기, 생각쓰기, 그 다음에 요약하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베껴쓰기란 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을 골라내어서 적어두는 것. 자, 이 세 가지를 나누실 수가 있어야 돼요. 베껴쓰기가 뭐다? 자, 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또는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적어두는 것. 자, 이게 베껴쓰기가 되겠네요. 우리 어떤 글을 읽다가 와, 이 내용 되게 좋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다시 옮겨 적는 경우가 있죠. 이게 베껴쓰기입니다. 자, 베껴쓰기는 아무 부분이나 그냥 골라 쓰는 게 아니라, 자, 어떤 부분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또는 독서 목적에 자, 맞는지. 자, 이것을 판단해서 그 쓸 내용을 취사 선택하게 합니다. 그 취하고, 내가 그것을 취하거나 버리게 되는 거죠. 아, 이건 괜찮네? 이걸 선택하고, 아니면 버리고, 이걸 결정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읽는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베껴쓰기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베껴쓰기를 한 내용을 모아보면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발상, 새로운 생각을 또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백열쓰기라면, 자, 생각쓰기가 있네요.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생각을 쓰는 거야. 나의 생각을. 글을 읽으면서 떠오른 자신의 다양한 생각을 적어두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생각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북송학자인 이 장제라는 사람은 책을 읽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곧바로 기록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자, 우리 조선의 실학자인 정약용도 마찬가지죠. 역시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책을 읽으며 쉴 새 없이 붓을 들어 자신의 생각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는 누구야? 정약용은 특히 경전을 읽으면서 그 궁금한 것이나 그에 대한 답이 떠오를 때 그 내용을 빼놓지 않고 기록해 두었답니다. 자, 여러분들 베껴쓰기와 생각쓰기의 차이점은 뭐죠? 베껴쓰기는 어떤 사람이 글의 일부분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생각쓰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글을 읽으면 생각이 나는 것,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이것을 어떻게 기록해 놓는 것. 이 차이점이 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요약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껴쓰기와 요약하기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글의 요점을 간추려 쓰는 것이 바로 요약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할 때, 우리가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는 어떤 내용들을 요약해, 시험 대비 내가 공부를 할 때, 그 내용을 중요한 것을 요약해서 압축해갖고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데, 요약하기를 위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대요. 자,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 내용을 요약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독자는 요약하기의 과정을 통해 글에 대한 이해를 더욱 정도를 더 깊게 만들고, 그래서 독자의 요약하기에는 글에 대한 독자 이해도가 반영이 됩니다. 자, 내가 얼마만큼 이해를 했느냐에 따라 글의 내용이 좀 더 잘 요약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약하기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억제하고 삭제하고 또 핵심 내용을 선택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열되어 있는 하위 개념을 다시 상위 개념으로 대체해서 이걸 표현하거나 또는 선택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하거나 재진술하게 됩니다. 자, 이는 우리 글의 그 핵심 내용을 찾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요약하기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그래 어떤 내용을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중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위 개념이 아닌 상위 개념으로서 묶어서 자 이것을 어떻게 간추려 놓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요약하기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마무리 뒤쪽에 갑니다. 독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읽기를 하는 동안 베껴쓰기와 생각하기, 쓰기, 요약하기 등이 적절하게 동반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글을, 다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자, 이것들이 적절하게 같이 동반이 돼야 된다고 했고요. 자, 이 쓰기가 동반되지 않은 읽기는, 자, 다른 말로 아까 병행하지 않은, 읽기와 쓰기가 병행되지 않는 글, 읽기는 독자에게 정리되지 않은 잡다한 지식과 생각의 덩어리만 더 크게 남겨놨을 뿐이지, 이걸 차곡차곡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창고 같은 데다가 여러분들 책 같은 거를 이렇게 책꽂이에다 어느 정도 질서 정연하게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그걸 펴볼 수 있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는 생각은 잔뜩 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나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결과적으로 그러면 독자는 자기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또는 그 알미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읽기, 어떠한 읽기요? 쓰기가 동반되지 않은 읽기는 독자가 자신의 알을 심화하거나 또 새로운 발상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자신의 새로운 발상을 담아낸 그래서 후행하는 읽기는 뭐야?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의 글을 읽겠죠? 자, 누군가의 읽기를 존재하게 하는 본격적 쓰기로 나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개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내가 남의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베껴 쓰거나 내 생각을 생각을 정리하거나 요약하는 자, 이런 글쓰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나이가 어떻게 이제 더 나가서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독자로 설정해서 나의 글을 쓴단 말이죠. 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 위에 쓰기가 동반되지 않은 읽기는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충분한 읽기가 뒷받침되지 않은 쓰기에는 자신의 알미나 새로운 발상이 제대로 담길 수가 없으며 그렇게 작성된 글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이 알미나 새로운 발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한 본격적인 쓰기는 어떤 본격적인 쓰기가 바로 뭐래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지식 그리고 나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본격적인 쓰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달리하려면 어떤 다른 사람을 독자로 설정해 놓고 쓰는 글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은 쓰기가 동반된 읽기로부터 출발한다 그렇습니까? 자, 바로 쓰기가 동반된 읽기. 자, 이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될게요. 자, 말을 조금은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는데, 자, 이렇게만 정리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기억. 자, 이때 지금 이 기억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읽는 중에 쓰기 활동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나의 글을 읽는 거야, 남의 글을 읽는 거야? 다른 사람이 글이겠죠? 자, 그리고 내가 읽고 있는 글. 다른 사람, 여기다 좀 더 정리하면, 자, 어떤 이 글이란 다른 사람의 어떤 글. 자, 이거를 지금 어떻게, 내가 그걸 읽으면서, 자, 세 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게 한 가지. 그래서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뭐가 되는 거야? 베껴쓰기, 생각쓰기 요약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의 읽기호 쓰기는 뭐냐? 자, 이 경우는, 자, 누군가를 독자로 내가 지금 글을 쓰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본격적인 쓰기가 되는 거. 이 차이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읽는 중에 쓰기냐, 내가 다른 사람이 글을 읽은 후에, 읽기가 끝나고 나서 내가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독자로 설정해 쓰는 거냐, 이 차이점이 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